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240페이지부터 이제 중개 실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중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에 맞닥뜨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에 관한 얘기들이고요. 이런 얘기하면 사실 재밌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 이 중개 실무 파트는 뒤쪽에 가면 이제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의뢰인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때 사실 우리는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돼. 있는 얘기를 하는데 전부 법의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해야 되고, 잘못 알려줬다가는 나중에 다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게 사고가 터지면 우리의 고의 과실에 들어가게 돼. 그렇게 어떻게 돼? 우리가 손해배상 이거 책임을 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서는 몇 가지 법령들 우리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 중에 경매, 법원 경매 같은 거, 매수신청 대리라고 그러죠. 자, 이런 거 할 때 권리 분석이나 뭐 이런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민법이나 이런 쪽에서 저당권이라든가 채권 관계 이런 거 좀 배우시면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쪽에서는 그 절차라든가 또 우리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에서 벌칙 이런 거 나오듯이 매수신청 대리 규칙에도 해서는 안 될 짓이 있고, 그런 짓을 하게 되면 일정한 벌칙이나 이런 걸 받게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40페이지 총설 봅니다. 중개실무의 개념. 자, 여기서부터는 뭐 이해하고 자시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만 한 번씩 읽어보셔도 되고,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실무. 자, 그 첫 줄 동그라미 1번. 중개실무란 중개의뢰 계약부터 성립시, 계약 성립시부터 중개 완성까지 모든 업무를 중개실무라고 한다. 중개실무의 개념. 중개의뢰 계약부터, 계약 성립시부터 완성할 때까지 하는 모든 일을 중개실무라고 한다. 자, 중개실무의 범위 오른쪽에 보시면 박스 그림 있죠? 중개계약이 이루어지고 중개완성, 거래완성 이렇게 갑니다. 자, 중개완성은 만약에 매매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중개가 완성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완성은 그 매매계약이 잔금이나 소유권 이전까지 되면 거래가 완성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언제 중개 완성이 된 걸로 보느냐 했을 때 계약 체결 시까지가 우리가 완성 단계입니다. 중개 완성. 그래서 중개 실무는 원칙적으로 여기서 종료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일부 업무는 중개 실무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완성된 이후에도 일부 업무, 그래서 잔금이 뭐 대출을 받아서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런 대출 과정이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그 계약 이후에 그 집에다가 새로운 설정, 저당권 같은 거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걸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뭐 고의나 과실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켜봐 줘야 된다. 뭐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이런 게 남아있다. 자, 중개의 3요소 보십시오. 부동산 중개 3요소. 우리가 첫날 만났을 땐가 제가 그림을 그렸었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갑의 X 토지를 뭐라고 매매계약을 하고 싶은데, 자, 이때 누가? A가 요걸 갖다가 뭐 한다고요? 중개. 그렇죠? 중개한다. 예를 들면 얘하고 중개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중개 계약. 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렇죠? 둘 간에 하는 거 중개 계약. 이런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 일반 중개 계약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중개 계약.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부동산 중개에서 3요소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 일단은 개업공인중개사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돼? 의뢰인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대상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우리가 3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거 있나요?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개 실무 과정 갑니다. 중개 의뢰 계약. 우리 이거 앞에서 다 나온 개념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현행법에서는 중개 계약 체결의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나, 자, 중개 계약을 일반 중개 계약만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전속 중개 계약만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 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건 어떤 형태로 하건 이 법에서는 터치 안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터치 안 해요.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할 때는 혹시 니들이 전속중개계약을 하면 요렇게 해라 라고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은 요런 게 있다 라고 소개 정도는 해놨어요. 그렇죠? 그럼 전속중개계약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속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이 있죠? 그걸 꼭 작성해야 되고요. 거래정보망이라든가 일간신문을 꼭 이용해서 물건을 공고해야 되고요.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완성되면 그런 정보 완성됐다고 통지해줘야 되는 이런 의무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조심하실 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을 하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현행법상 중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나 두 번째 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정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중개실무계획의 수립. 지금 그 중개실무 과정 해가지고 1번부터 지금 진한 검정색 2번, 3번, 4번, 5번 다음 페이지에 6번, 7번 이거는 일련의 중개 실무가 펼쳐지는 과정을 차례대로 따라가면서 서술한 거예요. 지금 제일 처음에 일단 있게 되는 게 뭐야? 중개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중개를 하지 우리가. 자, 중개 계약 의뢰가 들어왔어 지금. 응? 자, 예를 들어서 갑이 널 찾아와서 내 집 좀 팔아줘 그랬어. 내 토지 좀 팔아줘 그랬어. 그럼 A가 이제 할 일은 뭐냐? 그 이론상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나는 이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누구한테 팔아보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게 뭐야?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거기 중개실무 계획을 수립해본다.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뭐겠어요? 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그랬으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 확인, 이딴 걸 해야지. 나와서 확인도 해보고 등기사항 증명서도 발급받아보고 그쵸? 얘한테 물어도 보고 그러면서 또 할 일이 뭐야? 얘가 물론 얼마에 팔아달라고 했겠지. 그쵸? 자, 그런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게 그 다음이고. 자, 그 다음에 중개활동 가면 결국 이제 다 파악했잖아. 그 다음에 할 일은 뭐겠어요? 열심히 팔러 다녀야지. 중개하러 다녀야지. 중개활동, 판매. 자, 그러다가 을을 발견했어. 을을. 그 다음에 할 일은 뭐겠어요, 이제? 협상을 하는 거지. 응? 딱 가서 이제 낚아보는 거야. 자, 이거 어때? 응? 좋잖아. 이거 하면 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응? 자, 거래 조건의 교섭과 계약 체결. 거래 조건의 교섭과 계약 체결. 그래서 이렇게 찾았으면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물건의 인도 인수 및 계약의 완성, 거래 완성되도록 지켜보고 옆에서 조력할 건 조력하고 이렇게 하면 중개 완성 이후의 업무 해서 6번까지 하면 사실은 모든 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에 보시면 중개 완성 이후의 업무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 전에 여기 이제 조사 확인한다고 그랬잖아. 조사 확인한다. 이 물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거, 우리 공부하는 거야. 공부. 각종 공부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현장 답사. 크게 보면 물건 조사 확인할 때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각종 공부 서식을 통해서, 또 하나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그렇죠? 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권리관계. 뭘 띄워봐? 등기사항, 증명서. 띄워보면 유치권 나와요? 유치권 안 나오죠? 유치권은 공시 방법이 뭐예요? 물건이니까 공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등기부에 안 나온다며. 점유가 공시 방법이잖아. 유치권. 그럼 그건 공부 띄워보면 나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겠지. 이 얘기는 뭐겠어요? 둘 중에 어떤 거 하나만 해서는 안 돼. 둘 다 필요해요, 사실은. 응? 자, 그 다음에 중개 완성 이후의 업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가로 2번 보세요. 중개가 완성된 이후에 아까 여러분들 교재 그 앞 페이지에 그림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개 계약, 그 다음에 중개 완성, 그 다음에 거래 완성 이렇게 가죠? 그렇죠? 완성. 자, 요게 이제 이루어졌어. 이때부터 요 사이에 할 일이 뭐냐 이 얘기죠. 할 일이. 자, 거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요 의무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 관리 하기로 했으면 예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응?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뭘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런 거 해야지. 그 다음에 부동산 만약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생기죠. 그거 누가 해야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물건을 공개했어. 그럼 이게 계약 완성되면 어떻게 해야 돼? 끝났다고 통보해 줘야 되겠죠. 내리라고 물건. 응? 요런 의무들이 중개 완성된 이후에는 생긴다 이 얘기예요. 이거 뭐 외우고 그럴 필요 있겠어요? 지문에 딱 나왔을 때 다음 중 중개 완성 이후에 개업공인중개사 할 일은 아닌 것은, 천천히 읽어보면 내가 중개를 하고 나서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1번에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활동상 출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활동상 출발점, 업무는 뭐예요? 중개 업무죠. 중개 업무의 출발점은 뭐냐 얘기입니다. 일단 의뢰가 있어야 시작하지. 예? 의뢰도 없는데 가서 내가 혼자 뛰어다녀? 요즘 그래야 돼 또.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뒤에 가보면 지금 바로 나오네. 중개 대상물 수집 245페이지.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야. 개설 등록했어. 개설 등록해서 사무실 딱 차려놨어. 간판 딱 달 때부터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간판 달기 전부터 찾아오는구나. 간판 달으라고. 간판 달 때 또 찾아와. 자기들 광고하라고 자기들한테. 또는 이사업체 우리 이렇게 좀 써달라고. 그 다음에 법무사팀에서도 와가지고 등기 있으면 우리한테 맡겨달라고. 은행에서도 와. 심지어는 지점장까지 나와. 여기 거래할 때 뭐 대출 우리 쪽으로 해주면 싸게 이자해주겠다고. 열심히 와. 이사업체부터 해가지고 막 온다고. 응? 이런 사람들만 오지. 내 물건 좀 팔아줘 이런 사람 거의 안 와요.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중개 대상물 수집,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잖아. 지금 우리는 물건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물건 팔 때 어떻게 해요? 그 물건을 구매해가지고 진열해놓고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지. 문 열고 나가면 다 진열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응? 문 열고 나가면 싹 진열돼 있어. 저 밖에도 지금 뭐 창밖에도 엄청난 물건들이 진열돼 있어. 저기 한두 푼짜리야 지금. 응? 일단 우리는 탁 치면 억 해야 돼. 억 단위, 그렇죠? 천단, 천만 단위, 억 단위. 자, 그 정도란 말이지. 저게 쫙 전시돼 있어. 내가 전시를 안 했는데도 전시돼 있지. 그렇죠? 결국은 저 물건들을 내 물건인 것처럼 하려면 그 건물에 그 물건의 소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연락처, 쉽게 하면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정보를 수집하는 거, 이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45페이지에 중개 대상물의 수집의 중요성 이렇게 나오죠. 결국은 이 정보를 수집을 해야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 수 있다. 심지어는 그럽니다. 차려놓고요 막 돌아다녀.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 공사하고 있는 데가 있어. 이제 막 집 짓고 그러죠. 그거 그냥 지나치면 안 돼. 거기 일하시는 분들 있죠. 그 중에 왠지 지휘자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 딱 보면 일은 별로 안 하고 뒷짐지고 인부들한테 막 욕하면서 뭐 이러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되게 십장이야. 그쪽에서는 십장이라고 불러. 이분들한테 가서 이거 집인지 뭔지 슬쩍 물어보고요. 그러면 이거 뭐 팔 거냐 뭐 하냐. 그럼 얘가 그러지. 그 사람이 그러지. 이거 집 주인이 알아서 할 거라고. 그럼 이제 슬쩍 이제 말 붙이고, 그거 좀 우리가 이거 매매 좀 해도 되냐고 이렇게 하면서 전화번호를 따는 거예요. 그렇게 수집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가만히 자기 사무실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막 찾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거기 보시면 수집 방법에서 나오는데 직접 수집 방법, 그 다음에 호별 방문 및 전화 뭐 이런 것들 있죠. 다음 페이지에 안내 우편, 개업 필요현 및 사교 활동, 동그라미 5번에 광고 검색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쫙 읽어보시면 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건을 수집하는 거야. 특히 그 개업 필요현, 사교 활동, 여러분들 사회활동 많이 해야 돼. 사교활동이 아니라 사회활동. 여러분들도 취미가 있을 거 아니야.
취미생활 같은 거 있죠. 이걸 또 혼자서 이렇게 즐기는 취미 이런 거 있으면 좀 곤란해. 응? 누군가와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취미들, 응? 이런 취미들을 갖고 있으면 어디를 가면 어디를 가나 뭐 다른 나라 사람들 모르겠어.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이 안 깔리면 뭘 할 수가 없어요. 뭐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야. 가게를 장사를 한번 하려고 해봐. 부동산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즘 뭐 온라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한다 그러는데 걔들도 알고 보면은 창고 같은 거 안 필요해? 필요하지 뭐. 그렇죠? 기초는 부동산이야 모든 거에. 응? 그러면 어디 모임을 나가건 어딜 가건 다 한 가지씩 고민, 부동산 고민 다 있어요. 응?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의뢰인들을 찾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나가서 취미 활동 안 하고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하고 막 그래서는 또 안 돼. 열심히 취미 활동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닥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별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직접 수집 방법 해가지고 쭉 설명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보시고요. 간접 수집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접 수집. 제3자가 이제 개입돼가지고 그 사람이 가져다 주는 정보예요.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인들을 많이 풀어놔야지. 그래서 막 전화 오는 거야 갑자기. 야 누가 뭐 판다는데 너 알아? 몰라. 빨리 정보 줘. 그러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중개 의뢰 접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이제 의뢰와 동시에 거의 일반 중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것도 거의 구두로 그냥 하고요. 자, 중개 계약의 정의 보시면 중개 계약을 이 영어로 하면 리스팅이라고 부릅니다. 리스팅. 자, 리스팅. 쉽게 얘기하면 중개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리스트 작업하죠? 누구, 전화번호, 요구사항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게 쭉 리스트야. 이거 리스팅 한다고 해서 중개 계약을 리스팅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 리스팅. 자,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 계약의 성격. 리스팅의 성격. 우리나라에서의 중개 계약의 성격. 기획번. 낙성 계약입니다. 낙성 계약. 낙성 계약은 뭐예요? 요식행위, 즉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야? 승낙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청약과 승낙으로 얼마든지 계약이 이루어진다. 자, 중개계약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합치되면 성립한다. 낙성계약. 니은에 자, 둘 다 의무가 생기죠. 의뢰인과 계약공인중개사 사이에 각각 의뢰가 생기죠. 의뢰인은 성공하면 보수를 지불해야 될 의무. 그 다음에 계약공인중개사는 성공시켜야지 보수를 얻을 수 있잖아. 그래서 성공시켜야 될 의무. 그 다음에 이거는 보수, 중개 보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상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분류식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리를 보시면 비전형계약, 무명계약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뭘 기준으로 하느냐면 민법에 여러분들 계약 파트에 가면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 범위가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거 들어가죠. 거기 15가지 계약이 있어요. 민법에. 자, 거기 이름이 나와 있는 15개 계약은 전형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유명계약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있다 이거야. 어디에? 민법에. 민법에 나와 있으니까 전형이다 이 얘기야. 그러면 거기 안 나와 있는 계약들은 비전형, 무명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이 중개계약은 민법의 15종의 계약 속에 딱히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전형, 무명. 그 다음에 미음본에 보시면 이 중개계약은 옛날부터 우리가 위임계약과 많이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법상에 얘기하는 위임계약과 많이 닮았다. 위임.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운 것 중에 민사중개계약이라는 개념 배웠죠? 민사중개계약. 한 번 더 설명해 놨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라고 쌍무계약의 성격 뭐 판례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개계약의 종류가 봅니다. 이거는 앞에서 그거 설명했던 거예요. 앞에. 자, 일단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죠. 니은번에 뭐라고 돼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가장 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앞에서 다 설명했죠. 니은번에 한 번 더 얘기하면 니은번에 두 번째 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전속중개계약 여기에 독점중개계약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원래 전속중개계약의 개념에는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사람하고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보수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전속중개계약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 전속중개계약. 스스로 발견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발견해서 계약했다 하더라도 50% 범위 안에서는 들어간 만큼 청구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 소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독점 계약과 많이 닮은 부분이야, 이 부분이. 그 밑에 있는 독점 중개 계약하고 많이 닮았어요. 자,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독점 계약 니은에 어떤 경우든 간에 중개 보수를 지불하는 게 독점 계약이야. 그 다음에 공동중개계약, 순가중개계약 이미 한 번씩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고 중개계약의 일반적 형태. 자, 구두든 서면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구두든 서면이든. 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구두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서면계약이라는 건 중개계약서 작성한다는 얘기죠. 중개계약서. 자, 법이 이제 얘기하는 중개계약서는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가 있고요. 이 중에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으로서 전속중개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죠. 대답이 없는 관계로 다 안다고 간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로 4번에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화에 따른 장점. 자, 그러면 중개계약을 구두로 안 하고 서면, 즉 서류를 작성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속도로 치면, 스피드한 걸로 치면 구두가 빠르지. 서면은 뭘 작성하고 시간 걸리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하면 뭐가 유리하냐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굵은 글씨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거래의 자주적 통제를 할 수 있다. 글로 써서 표현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주적 통제. 스스로 알아서 통제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에 가보시면 부동산 유통시장의 정비, 근대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두로 할 때보다는 훨씬 더 근대화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정비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맨 말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정돈이 안 돼,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말로 했을 때는요, 나중에 나 기억 안 나, 내가 언제 그딴 말 했어 이러면서 싸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써놓은 거 딱 한 번 딱 꺼내버리면 얘기 끝나죠. 그렇죠?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개계약서에 얼마에 사고 팔니 뭐 이런 약속까지 다 써놓다 보니까 얘들이 함부로 투기나 이런 쪽의 목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 나중에 다 이거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기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굳이 외울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1번 다음 중 중개계약이 서면화 유형화될 때 기대할 수 없는 기능은? 4번 가보세요. 중개계약을 서면화 명확함으로써 중개보수의 자유로운 약정을 기대할 수 있다. 중개보수를 우리가 자유롭게 약정합니까? 법정 한도 내에서 하죠. 중개보수는 법정입니다. 법정. 계약서 쓰면은 그 법정 수수료하고 상관없이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자,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 전부 중개계약서를 씁니다. 그렇죠? 의뢰인들이 싫다고 해도 쓰는 겨. 응? 그런데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자, 그래서 4번은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중개업 경영 가봅니다. 경영.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경영학과, 뭐 경제학과 이런 데서 배우는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부동산학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경영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본 용어들일 겁니다. 자, 먼저 중개 대상물의 특정 분석, 셀링 포인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셀링 포인트. 셀링 포인트. 판매 소구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거기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기역번의 두 번째 줄 보시면 판매 소구점, 셀링 포인트. 자, 영어로 셀링 포인트인데 쉽게 한글로 해석하면 판매점이야, 판매점. 그러니까 딱 그거지. 자,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고 갑이 지금 물건을 사는 사람이야. 굉장히 망설이고 있어. 그런데 내가 결정적으로 한마디 딱 해. 그럴 때 얘가 딱 산단 말이지. 그 결정적인 한방, 이게 셀링 포인트입니다. 셀링 포인트. 망설이고 있을 때 한방, 셀링 포인트. 그럼 셀링 포인트는 이거다 하고 정해져 있을까? 거의 비슷할 수는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딱 그거라고 100%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물건을 봐도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상당히 달라요.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셀링 포인트가 뭐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셀링 포인트 개념, 기억해 보시면 권리를 취득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 이런 걸 우리가 셀링 포인트다. 그러니까 사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죠.
그래서 판매 소구점. 크게 이런 셀링 포인트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 이 얘기입니다.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집은 등기부를 보니까 깨끗해. 응? 깨끗해. 그래서 나는 이 집에 전세 계약을 할 거야. 이게 포인트지. 이 사람은 그게 어디선가 당했나 봐. 응? 어디선가 이렇게 막 저당권 설정돼 있고 뭐 이런 집에 들어갔다가 당했나 봐. 이게 이제 아우라가 생긴 거지. 천추한이야. 그러니까 이제 새로 얻을 때는 무조건 깨끗한 거 이런 거 쫓아다닌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비싸고 위치고 이거 다 필요 없어. 등기부가 깨끗해야 돼. 그럼 이 사람한테는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그 부분이 셀링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또 이런 사람들 있지. 새 집만 찾아. 새 집. 등기부에 뭐 설정돼 있고 뭐 이게 값어치가 얼마 경제적으로 얼마 이게 다 필요 없어. 새 거. 무조건 새 거. 이 사람은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셀링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인 사람은 셀링 포인트. 예를 들면 이 집이 뭐 시설이 어떻고 그 다음에 등기가 어쩌고 뭐 권리관계 어쩌고 다 필요 없어. 이거 사면 나중에 값이 오르냐 안 오르냐. 이것만 관심이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 딱 한마디 해줘야지. 이거 1년 뒤에 2배 됩니다. 그런 관심 있는 사람한테 이거 등기 깨끗하지 않냐 뭐 이거 대출도 없고 막 그냥 이거 새 집이야 막 다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 1년 뒤에 2배 됩니다. 그렇죠? 그럼 딱 산다고. 1년 뒤에 2배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되죠? 1년 뒤에 2배 됩니다. 이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또 녹취해놨다가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달려들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사실은. 조금이라도 배상을 그러니까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여지를 안 줘야지. 자, 그래서 셀링 포인트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특징을 잡아볼 수 있다. 이거 오른쪽에 셀링 포인트의 특징 가보세요. 이런 셀링 포인트라는 개념의 특징. 동그라미 1번. 부동산이 지니는 셀링 포인트는 다양하다. 당연하지. 부동산 이 자체 물건 자체가 뭐야? 종합적인 물건들이에요. 응? 종합적인 거야. 벌써 세 가지 측면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 자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가보시면 의뢰인마다 셀링 포인트가 달라. 의뢰인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막 얘기를 할 때 그 의뢰인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성향을. 응? 이 사람은 지금 딱 보니까 법률적인 쪽에 막 꽂혀 있는 사람인데 걷다 대고 계속 경제적인 거면 얘기 백날 해봐. 입만 아픈 겨. 응? 그런 걸 빨리 찾아서 얘기하는 게 기술이에요. 응? 기술. 필요로 하는 걸 딱. 이게 이제 다른 데 가면 그러지.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이게 고객의 니즈를 맞추는 거야. 응? 이 사람은 기술적인 측면 쪽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걷다 대고 이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오늘도 역시 공감은 아무도 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셀링 포인트는 인공적, 자연적을 모두 포함. 인공적인 부분이든 자연적인 부분이든 그런 매력이라는 것, 이런 부분은 뭐 가리지 않는다. 4번에 기술적 셀링 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한다. 자, 새 집만 찾았어. 새 집이었어. 1년 뒤에도 새 집이에요? 2년 뒤에도? 3년 뒤에도? 감가상각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서 셀링 포인트, 즉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분야는 기술적인 분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적인 분야는 매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셀링 포인트는 현장 안내를 할 때 활용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매력적인 것들, 이런 걸 부각시킬 때는 현장에 가서 같이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대화를 할 때, 그럴 때 부각시키면 효과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사실 그 현장 가서 할 말도 없잖아. 이런 거라도 얘기해야지. 응? 쓸데없이 뭐 그냥 응? 여기 학군이 좋아 씨 막 그러고 응? 애도 없는데 학군이 좋대. 응? 자, 부동산의 종류별 셀링 포인트. 단독주택 다음 페이지에 아파트, 대지, 농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10몇 년 전에는 시험 문제 이런 게 간혹 나오기도 했어. 응? 근데 이거 보면 이거는 그냥 상식적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독주택이 그 유흥가나 이런 데 있으면 되겠어요? 그거 딱 그러는 거야. 이 집은요, 옆에 나이트가 있고요. 여기 옆에는 저기, 대형 마트가 있어요. 얼마나 조용하고 좋겠어요.
여러분 사요? 그러면 집? 안 사죠. 그래서 단독주택, 뭐 아파트, 대지, 농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거 한 번씩만 읽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보신 분들이 없다면,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자, 1번 문제. 부동산 셀링 포인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가볼까요? 부동산 가격 및 임료 수준의 적정성 등은 기술적 측면입니까? 부동산 가격이 싸다. 응? 이건 경제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 측면.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지 법률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거 굳이 외우지 않아도 보면 알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비범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비범하신 분들. 시험 보기 힘들어요 좀. 응? 법은 상식이기 때문에 법적 관계되어가지고 공부하실 때는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돼.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 좀 예술가 기질이 있고 천재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비범하잖아. 그런 사람들은 여기 힘들어요. 그 사람 빨리 이거 포기하고 비범한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 오히려 이게 악이 돼 여기서는. 아시겠죠? 이거 벌써 몇 사람이 한숨을 쉬는데. 자, 253페이지 가봅니다. 중개업 경영의 특징 참고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첫 줄. 경영관리론이 빈곤하다. 이게 경영학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각종 그 일들에 대한 경영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근데 부동산 중개업 쪽은 경영학 이론이 굉장히 빈곤합니다. 이쪽은 통계 내기도 힘들고 이런 걸 끝까지 연구하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연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 혹시 여러분들이 학문의 뜻이 있고 그러신 분은 경영학 쪽으로 하시고 싶다 그러면 이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부동산 중개업 쪽. 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독보적인 자, 이런 것들을 하기가 힘든 이유는 그 밑에 수요자 공급자가 비고정적이고 비노출적이다. 누가 집주인인지.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주인도 공급자 위치였다가 또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노출돼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고객 의사결정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에요. 남자가 와서는 아파트를 보여줬더니 이거 마음에 든대. 저기 만화님만 데리고 와서 이제 딱 검사받으면 된대. 그 다음날 만화님이 딱 들어 마음에 안 든대. 다른 집 보여달래. 또 보여줘. 만화님 마음에 든대. 이 집은 남편이 마음에 안 든대. 뭘 소개해야 돼 이거. 그게 조변석계예요 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약서 쓰기 전까지는 계약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복잡합니다. 굉장히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규제가 하도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해야 되는 곳인지 주택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곳인지 분양권 전매할 수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중개 업무는 굉장히 다방면으로 다양합니다. 중개 업무 자체가. 그 다음에 인사관리의 비중이 높습니다. 자, 물건은 밖에 다 진열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에서 할 일은 사람 관리예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뒀다 그러면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게 일이야. 그 다음에 기획과 통제가 곤란합니다. 이게 기획한다 해서 기획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통제가 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순수익 자체가 어떻게 해요? 유동적이죠. 거래를 좀 많이 한 때는 중개를 많이 한 때는 돈이 수입이 되고 안 한 때는 없고 그렇죠? 이게 극과 극이에요. 제가 지금 사무실 운영한다고 그랬잖아. 그쵸? 종 잡을 수가 없어요. 종 잡을 수가 없다고. 자, 그 다음 중개의뢰인을 설득해가지고 중개의뢰인의 심리가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거기 동그라미 2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주목, 흥미, 욕망, 행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각각 영어로 보면 거기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오늘 영어 좀 되는데. 그 앞글자만 떼가지고 A, I, D, A.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아이다. 아이다의 원리. 이렇게들 부릅니다. 아이다의 원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군가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물건을 구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런 식으로 변하더라 얘기야. 의뢰인들의 심리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주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흥미가 생겨요. 그 물건에. 그 다음에 야, 이 물건을 가져야겠다라는 욕망이 생기는 거야. 마지막으로는 그 욕망을 행동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심리가 변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셀링 포인트 같은 거, 이런 거 어디서 구사를 해야 돼? 응? 주목 단계에서는 꼭 법은 없어요. 꼭 어디서 어느 단계에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주목 단계에서는, 주목은 뭐야? 일단 사람의 관심을 끌게끔 해야지. 응? 관심이 생겨야 그 다음에 이제 흥미도 유발되는 거죠. 그쵸? 흥미 유발되면 그 다음에 흥미만 유발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욕망이 생기게 해야 돼. 이걸 갖고 싶다라는 둥. 그쵸?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은 많이 해도 사람이 행동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실천에 옮기게끔 끌어내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 각각 그 용어, 주목, 흥미, 욕망, 행동. 이게 중개 심리, 즉 뭔가 의뢰인들의 심리는 이런 식으로 흐른다. 그래서 이 명칭하고 순서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마무리, 클로징이란 말이 나와. 클로징. 마무리, 클로징. 마무리. 언제가 마무리야? 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하는 행위. 중개계약서야? 아닙니다.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하는 행위. 이게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클로징. 중개 완성 단계를 말합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 자,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딱 썼다. 그쵸? 서명 날인했다. 이러면 소유권이 현실적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봐도 무방하죠.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돼? 이전 등기까지는 해야 되지만, 자, 이 계약서까지,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것까지가 이거 마무리다 얘기입니다. 요게 마무리. 클로징. 자, 클로징 기법 해가지고 기육부터 시육까지 나와 있어. 자, 점진 확인법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그거지. 욕망이 생겼는데, 사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마무리 뭐 하는가? 행동에 옮기게끔 하는 거죠. 그 행동은 계약서 쓰는 행위야. 그렇게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면서 그 마무리 단계, 클로징 가기 위해서 점진화법. 작은 것부터 슬슬 얘기해가지고 안 사면 안 되게. 그렇게 점점 얘기해가는 거. 이게 점진화법. 점진적 확인법. 거기 예를 들면 고객이 안심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주변의 신변 잡기, 날씨 등 중개 의뢰인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부터 질문을 하며 계약을 성사시키는 방법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점진화법. 이거 굳이 막 이렇게 외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 말 딱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다만 대충 알 수 있으면 돼요. 거기에 계약 전제법은 뭐겠어요? 이게 넘겨짓기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계약이 된 걸 전제하에서 계속 얘기를 해. 그럼 운영 중에 계약된 줄 알아, 사람들이. 거기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물건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에 중개 의뢰인이 흥미를 느끼거나 취득할 의향이 있는 경우 계약서를 들이민다는 게 중요해. 들이밀고 즉시 계약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방법. 이건 꼭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뭐 용산 전자상가나 이런 데 가보면 어때? 뭐 좀 물건 좀 보러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 걔들? 계산서 딱 들고 계산기 들고 탁탁탁 찍어. 이 가격에 드릴까? 막 찍고 이 가격에 드릴까? 그러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계약서 들이밀면서 계약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참 빼도 박도 못해. 자, 그 다음에 D급번에 가보시면 부분선결법에서 예를 들면 이제 망설이 있는 사람들 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망설이 있는 사람들 중에 돈 문제로 망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대출 뭐 받는데 뭐 이 부분 저 부분 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에서 몇 가지 때문에 망설여. 그러면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 두 개씩 끄집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처리하면. 이게 부분선결법이에요. 그 다음에 장단비교법에서 또 여러 개 가지고 좀 망설이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C가 좋은지 이게 망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 난 계속 망설여. 정말 나는 우유부단해. 누가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 그럴 때 그 망설이는 사람들, 그럴 때 세 개를 잘 비교해 줘야 돼요. 제가 과거에 중개한다시고 열심히 막 3개, 4개 보여줬어. 정말 3개, 4개 전부 좋은 물건만 보여줬어. 고객을 위해서 열심히. 계약이 안 돼.
망설이다 집에 가. 그렇죠? 그 옆집에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 옆집에. 야, 그 사람 요령이 있다. 처음엔 안 좋은 걸 보여줘. 두 번째까지. 세 번째 조용히 아주 좋은 걸 보여주죠. 비교 불가. 그럼 비교할 일이 없어. 그렇게 하면 성공률이 훨씬 높더라고. 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또 결과 강조법. 망설일 때 마지막으로 이거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시험에서 문제. 사게 됐을 때 어떤 기분이 좋은 일이 있는지. 이런 만족 강조법.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클로징 기법이야,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 그 사람을 봐가면서 이런 걸 구사를 해야 돼. 그 사람을. 그 다음에 클로징 단계에서 주의할 일은, 자, 이 무조건 계약을 시키기 위해서만 뛰다 보니까 우리가 무책임한 짓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마지막 계약서 쓸 때 이 의뢰인이 이 분야를 잘 아는 제3자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계약은 깨졌다고 보세요. 제3자가 와서 결코 좋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야. 되게 그런 케이스가 많아. 근데 나도 어디 가서 그러면 나도 그래. 나도 내가 제3자로. 그러고도 누가 얘기를 해요. 나 이거 저기 하려고 그러는데 좀 와서 봐줘. 그래요. 쫓아가요. 쫓아가면서 가면서부터 부정적인 얘기만 해. 그리고 거기가 딱 가가지고 그 개업공중개사가 앉아있든 뭐 누구 그 매도인이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저거 꼬치꼬치 물어봐요. 다 쓰잘데기 없는 거야 사실은. 물어봐.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래서 제3자가 이렇게 끼게 되는 경우 거의 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55페이지 중개대상물 조사 및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자, 확인 설명서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한번 그 서식을 봤는데요. 자, 255페이지 봅니다.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방법의 개요. 자, 아까 조사 확인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조사 확인. 그 다음에 현장 답사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로 해볼 수 있는 거 이 공부 방식으로 각종 공부를 뒤집어본다. 확인할 공부 보세요. 지적공부,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다음 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가족관계 등록부, 부동산 종합증명서, 오른쪽 페이지에. 자, 우리가 저기 민법에 보시면 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 제도 나오죠? 그쵸? 그럼 얘가 후견인 제도, 즉 한정 후견인지 피성년 후견인지 그런 거 어디에 기록을 해놔야 되겠죠? 그게 해놓은 게 후견 등기부예요. 후견 등기부. 요걸 발급받아 보면 얘가 후견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하고 엉뚱한 애들 있죠? 이런 거 발급받아 와야 됩니다. 이런 거 발급받고 누구하고 해야 돼? 후견인들하고 계약을 한 걸 해야 돼. 안 그러면 얘들이 하고 갔을 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죠? 행위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견 등기부.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공부,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외우라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공부에서 뭘 확인해야 되는지 정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적 공부나 건축물 대장에서는 이거 저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지적 공부 있잖아요. 그쵸? 지적도, 토지대장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도 있죠. 그런 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물리적인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면적이 얼마나 되고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용도는 뭔지 이런 걸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권리관계죠. 권리관계. 다음 페이지 가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자,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같은 거 발급받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면 민원 24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요. 발급받아 보세요. 그 무료로 됩니다. 무료로. 그 발급받아 보면 내 토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그냥 발급받아 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거기에 이제 되게 보면 여러분들이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배운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거기에. 그 토지가 무슨 용도지역에 들어가고. 아시겠죠? 자, 그런 규제들을 볼 수 있는 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가족관계 등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권자 이런 거 확인해야 되겠지. 법정 대리인이 그들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증명서. 이게 몇 년 전부터 새로 만들어진 거야. 부동산 종합증명서 해가지고. 자, 이런저런 정보를 다 취합해 놓은 게 부동산 종합증명서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지적 공부라든가 건축물 대장 뭐 이런 내용들 이걸 통합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가 부동산 종합증명서다. 오른쪽에 후견 등기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사람이 그런 제도 행위 무능력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등기부예요. 자, 공부 확인 시 중요사항 주의사항. 중개 의뢰인이 예를 들어서 매도 의뢰인이 자기가 직접 이런 공부를 발급받아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날짜가 한참 지난 거 가져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날짜가 지난 거 아시겠죠? 뭔 말인지. 그렇죠? 그래서 공부는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그래서 꼼꼼히 살피고 중개 의뢰인이 이런 거 발급받아 오면 좋긴 한데 얘들이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올 수도 있어요. 응? 특히 권리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거는 날짜가 지난 거 가져왔다 그러면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 현장을 통한 조사 확인. 자, 이번엔 공부가 아니라 현장을 통한 조사 확인. 일단 현장에 가서는요, 공부상 등기되어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는 건축물 대장 지적도 이런 데 나와 있는 것들을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확인도 해야 되겠죠? 공부대로 돼 있는지. 그 다음에 공부에 안 나온 것들이 또 혹시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현장에 갔으니까 주변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거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이 지금 나왔어. 중개해달라고 상가 건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공부 같은 거 다 띄워보고. 되게 그렇습니다. 의뢰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요거 띄워봐요. 요거 공부도 확인해 보는 거야. 물론 요즘은 이제 지도나 이런 게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포털 사이트, 각종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지도나 이런 게 다 나오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위치도 확인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장 나와서, 상가 건물 같은 건 뭐겠어? 유동인구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현장에 사람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지. 그게 현장에서 할 일이야. 지역상황 및 입지조사 확인. 그 다음에, 자, 공부에는 안 나오는 것들, 뭐 수도가 파손이 됐는지, 전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쵸?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은 공부에 안 나오잖아. 이런 건 현장을 통해서 조사 확인해야 되고. 다음 페이지에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법률관계 조사 확인. 등기부는 주로 뭘 공시한다고 그랬어요? 권리사항을 공시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등기부에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들 있죠? 원래 임대차 계약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임차권. 등기부에 나와 안 나와요? 임차권 등기란 걸 안 하면 안 나오죠? 그쵸? 그 일반적으로 채권 강의는 등기부에 안 나와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임차권이라든가 환매권 같은 거는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 뿐이야.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를 하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안 하고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런 건 현장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아파트에 딱 갔어. 아파트에 갔더니 등기사항 증명서에 소유자는 갑으로 돼 있는데 을이 살고 있어.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 지금? 등기부에 안 나와 있는 사람이잖아. 그럼 이거 임대차 관계인지 이런 거 확인해야지. 현장에 나온 김에. 그렇죠? 이런 거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유치권 얘기했잖아요. 유치권. 그 유치권 같은 경우 건물이 이제 막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 있죠? 그래서 이제 막 분양하고 있는데 아직 공실이 많아. 그 이제 가보면 되게 한두 군데는 지금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고 누가 들어와서 하는 것 같아. 조심하실 건, 그 등기부가 안 나왔을 때, 그러고 있을 때, 그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사해준 사람이 공사대금을 못 받아. 그럼 그 물건을 전매해. 이게 결련성 인정되죠?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결련성 인정되죠? 그 물건에? 그 점유했어. 그럼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유치권은 점유로 공시되는 거예요, 지금. 등기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현장 가서 확인을 해야지, 뭐. 그러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변 유사 물건의 거래 가격 조사 확인. 주변에는 이런 비슷한 것들은 또 얼마씩이나 하는지 이런 건 탐문하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이게 또 이 중개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 현장 답사나 이런 것들 주변에. 그러려면 좀 변죽이 좋아야 돼.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관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도 보고. 자, 문제. 다음은 부동산 권리 분석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5번에 물권 변동이 있으면 등기를 하게 되므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은 등기부 조사 확인으로 충분하다? 유치권은? 물권 아니에요? 유치권은 물권이잖아. 등기부에 안 나오잖아. 등기부만 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이것만 봐서 충분하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죠? 자, 오늘은 시간이 애매한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